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나경원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소극적인 대응으로 당원들이 상당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가장 많은 지지와 성원, 사랑을 받고 있는 의원이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님이고요. 그중에 특히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진짜 자유파의 투사로 고생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대통령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고 크게 헌법재판 상황도 판사 출신으로 제일 능통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고소고발이나 또 개인적인 정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수고 많으세요. 서 변호사님이 애써주셔서 정말 우리 우파 시민들, 또 우파 시민들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헌재 앞에서 또 끝나고 투쟁하러 가시죠? 네, 아니 헌재 앞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7시 좀 안 돼서 가서요. 한 9시 반까지 투쟁하고 또 이제 여기 왔고요. 이제 또 국회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가야 됩니다. 예.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 보시기에 왜 예상보다 이게 계속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3월 말이나 돼야지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의 선고도 있고 다른 사건의 재판도 있으면서 늦어졌는데요. 그만큼 쟁점이 많고 그만큼 서로 이견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절차적 위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연 이 탄핵 소추안이 동일한 것이냐 해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거는 동일한 탄핵 소추안이 아니죠. 계엄의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과 계엄의 헌법 위반 플러스 내란죄라고 표결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그동안 소송지휘권의 남용 문제라든지 절차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 문제를 보면 증거라고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은 곽종근과 홍장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르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정말 계엄이 헌법의 위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국정마비가 내란 수준인데 결국 파면에 이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정말 본인들이 파면시키려고 그러면요, 넘어야 될 고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저 민주당이 패널들이나 저쪽은요, 자기들에게 6대2나 7대1은 확실한데 만장일치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저는 괴담이라 보거든요. 만약에 문영배가 7대1이거나 6대2면 선고하지, 만장일치 때문에 연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문영배의 그동안의 문영배 재판 대행의 소장 대행의 그동안의 소송 지휘하는 거 봤잖아요. 6대2 됐으면 지금 바로 선고합니다. 저는 항상 한 4대4 정도 이진수 위원장 갈라진 게 유지되지 않냐.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5대3이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구도로 봅니까? 저는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각하라는 건 원래 네 표가 나와야지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 의견이 나와도 그건 이제 기각으로 되니까 결정 자체는. 그래서 각하나 기각으로 결정이 되면 4대4. 제가 보기에 비슷하게 보고 있네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라는 게 김영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 재판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탄원서를 2번이나 냈잖아요. 아, 2번 냈습니까? 예, 2번 냈습니다. 우리 의원들 첫 번째는 76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2분이 같이 탄원서를 내셨는데요. 제가 사실 탄원서를, 두 번째 탄원서는 거의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직접 작성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판사의 입장, 재판관들이 이제 판사 출신들이니까 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재판에 있어서 무엇이 어려운가 보니까 국회를 모르는 거예요.
국회 표결 과정을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부분을 찝어서 제가 두 번째 탄원서는 보충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그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일종의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일종의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준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사후에 기억하시죠? 예.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국회 의결은 완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다. 근데 이 국회 표결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지금 민주당의 일방 표결, 단독 표결, 강행 표결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회의 원래의 합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제가 두 번째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탄원서를 꼭 읽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꼼꼼히 읽어주셔야 된다는 걱정이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하고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다 모르실 거예요. 국회는 국회가 다수결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착각들을 하세요. 본회의에서는 다수결을 정합니다. 헌법 49조에 2분의 1, 2분의 1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요, 본회의에서만 표결을 하는 거지, 국회는 상임위원회랑 소위원회에서는 원래 표결을 안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임위랑 소위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 의사대로 할 때는 표결을 해요. 그게요.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하는 18대 국회는 4년 동안 44건 표결을 했어요. 상임위 소위에서. 19대는 10건, 20대는 7건 했어요. 4년 동안. 지금 22대 들어와서 1년 동안 몇 건 한 줄 아십니까? 몇 건은? 117건.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117건.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예상대로 하면요. 22대 국회에서는 600건을 넘는 법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보통들 모르세요. 국회 당연히 표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표결을 상임위 소위에서 했다는 건 일방이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국회가 그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리고 싶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받아갖고 그걸 내고 제출을 했고, 이런 국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의 2차 탄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회 다선 의원이라서 전문가죠. 판사 출신에서 판사들의 마음을 알겠죠. 그 논리 구조를 알잖아요. 제가 탄원서 쓰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럼 탄원서 제가 알기로 그 80 몇 명이 서명했잖아요. 네. 그 지도부하고 그 친한동계가 좀 빠졌죠? 네. 저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당의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데, 공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의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헤아려서 재판해달라. 이런 말도 못하나요? 헌법재판소에 무슨 강압을 행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 당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찬성 안 하는 한동훈계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한동훈계는 뭐 어차피 이게 제게 놔두라도 지도부가 좀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 늦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굳이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8대0 임명이 9대0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 최상목 대행하고 동기 아닙니까? 네, 대학 동기입니다. 예, 끝까지 마은혁은 끝까지 버티겠죠? 저는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믿고요. 네,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보고 이게 그 몸조심하라, 너 현행범이니까 누구든지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건 뭐 원시 시대 탈리오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이건 뭐냐? 전 국민들한테 바로 가서 테러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으로 어제 보니까 시민들이 고발도 하셨다 그러던데 수사 받아야 돼요, 이재명 대표. 제가 봐도 그 뭐 협박이 분명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다음 주는 넘어가는 건 분명하고 26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선고될까요? 아니면 좀 더 4월 18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좀 더 늦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원래 3월 말 4월 초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 그 26일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지금 판사 3분 중에 2분이 또 호남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걱정하는 분이 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바뀔 가능성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의 성향을 말할 때 저는 지역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요. 고등법원이 주심 판사는 누구다 막 이렇게들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주심 판사가 그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그렇죠. 무슨 재판부냐? 이렇게 부장 판사가 더 기수가 높고 배석 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 배석들끼리 재판부를 이룬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등 재판부는 주심 판사는 자동으로 배당이 돼요. 이제 이 사건이 오면 법원에서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심 판사가 판결을 쓰는 경우가 있고 재판장이 판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등 재판부라서 한마디로 이 사건은 A라는 판사가 재판장을 하고 이 사건은 B라는 판사가 재판장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대등 재판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장이 판결을 쓴답니다. 최은정 재판장이고 주심이 이예슬이거든요. 저는 뭐 누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명은 모르겠는데 그 대등 재판부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장이 쓴다. 근데 재판장의 성향은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시민사회에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보통 주심이 초안 쓰고 재판장 예. 진행만 생각했는데 그 재판부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 재판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등재판부는 배석 대등재판부 또 고등부장끼리 하는 대등재판부도 있는데 지금은 2개 재판부 정도가 대등재판부로 남아 있는데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부러 만든 거예요. 배석 대등재판부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그 재판부 내부 정보에 따르면 재판장이 쓴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헌재가 선고를 다음 주를 한다면 3월 말 4월 초에 지금 여론 수렴이 대통령이 선고할 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보들이 물어보던데요. 저도 결론을 잘 못 내리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선고 때는. 구태여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뭐 구태여 가실 필요까지 있으실까? 직무복귀의 선고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 굳이 거기 가서 또 재판정에 앉아 계실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게 가시진 않더라도 결과를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이게 기각이 돼가 복귀한다. 이럴 때는 이게 어떤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봅니까? 한번 조언해 주면. 결국 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떻게 앞으로의 가열찬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국민 통합을 말씀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국민 통합이요. 네. 지금 이제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계속 선곡을 미리 해라 하는데 그런 게 백기투항 아닙니까? 자기들 임용을 전제로 성복해라. 이거는 이게 저는 미리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성복을 요구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빨리 승복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내고요. 지금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예. 이제 의원 개인적인 네. 문제를 제가 몇 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보를 받았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가지고 암살하겠다. 근데 제보는 받았다고 문자만 있지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왜? 그 제보한 사람이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알 텐데 경찰이 잡아야지. 왜 문자 보내느냐. 이렇게 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원도 제기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새 민주당이 이제 제 입을 좀 틀어 막고 싶은가 봐요. 요새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했더니 그래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러시아제 어쩌고저쩌고 그 말만 들으면 무시무시한 테러 위협이잖아요. 테러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경찰에 한 게 있느냐 하고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난 거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작극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테러 위협했다는 제보 받았으니까 그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그래서 메시지를 내려고 그래요. 예. 빨리 수사 의뢰해라. 당신들이 수사 의뢰 안 하면 나에 대한 무고죄로 내가 맞고발하겠다, 민주당을. 이제까지 고발하신 적은 없죠, 거의? 제가 고발 잘 안 하는데요. 예. 이제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가 무슨 이것이 자작극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자작극 의혹이 짙다. 왜냐하면 수사 의뢰를 안 하니까 그랬더니 또 그걸 굳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말을 안 한다. 이제 자기들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임전무태입니다. 제 호가 임전무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사 의뢰 빨리 해라. 너네 안 하면 내가 저 민주당 맞고소하겠다고.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그럼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수사 의뢰하기도 난감한 게 뭐 증거도 문자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문자 갖고선 자기들이 하면 되죠. 군 간부한테 받았다며요. 그럼 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이해가 안 돼. 방탄 입고 나오는데. 자기 지금 대통령 놀이하느냐고 바빠요. 그러니까요. 경호 요청 하니까 뭐 대통령 놀이죠 요새. 네. 그 안철수 의원덕이 그 옛날에 부산의 그 테러 그거는 이제 목에 뭐 약간 긁혔는데 죽은 듯이 누워있더라. 이런 또 고발 당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 많이 하는 게 뭐 초조함의 발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초조한 것 같습니다. 뭐 요새 하는 발언도 어제의 발언도 거칠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발언 보면서는 야 이재명 그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7명이나 비극적인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거 딱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을 그대로 한다 여과 없이 저는 굉장히 초조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이거 지금 재판 며칠 전에 가셨던데 그 패스텔 재판은 지금 언제 끝납니까? 이게 이런 거 말고 공소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소 취소를 진지게 했어야죠.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때만. 그럼요. 그게 보좌진까지 하면 27명이 지금 기소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범죄 사실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7명 곱하기 4타면요. 100개가 넘는 범죄 사실을 다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 판독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끌어잡아당겼다는데 내가 끌어잡아당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송달 안 받고 누구처럼 무슨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길 끈 적 없습니다. 우린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재판 받는데도 이렇게 오래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법 역사상에 가장 부끄러운 저는 재판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마구잡이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회를 완전히 파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지난번에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막 이제 의사일정 진행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의장실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더니 박찬대 원내대표 갖고 막 엄청 당당하게 여기 서 있으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자기들이 고발하겠대요. 이렇게 무도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사건을 우리의 이유 분리가 아니라 국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당연히 공소 취소를 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죄를 하든지 공소기각을 하든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의회가 바로 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향후 정치행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 여론조사 보니까 그 공정하고 대리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슬슬 이름이 계속 요즘 거론되던데요. 예. 솔직한 기분이 어때요? 대선 후보로 이런 좀 넣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더 크십니까? 책임감도 크죠. 책임감도 크고 사실은 예전엔 조금 더 잘 나왔었던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제가 사실은 많이 당에서 앞장서서 많이 싸우고 어려울 때 많이 움직이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좋게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제가 4년의 공백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로 그래도 제가
그 맨날 나오는 4명 다음에 5번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야, 지금 이제 물론 요즘 이게 조기 대선은 금기어예요. 네, 대통령이 그거는 뽑게 되니까. 그럼요. 아까 그거는 이제 이제 정상적인 대선 개헌하고 가더라도요. 저는 뭐 상당히 의원님이 우리 보수 쪽에서는 여전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유력한 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자 빼도 전사 아닙니까? 여자 빼도 그렇죠. 남녀 합해서 제가 거의 최전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아까 네 분 이야기했지만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아직까지 한동훈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이 중에 김문수 장은 좀 인연이 좀 있습니까? 김문수 장관님하고는요, 제일 첫 절친으로 번째. 알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님 일부러 제가 국회 모셔다가 토론회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님이 전에 동작 출마하셨을 때 저하고 같이 제가 김문수 장 모시고 지원 유세 간 적도 있거든요. 제가 출마했을 때, 있잖아요. 예. 김문수 장관님은 제가 경선에서 마치고 바로. 17대 국회 공천심사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 잘 하시고,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하고 17대 우리가 18대까지 같이 했나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지사를 나가셨나? 17대 중간에 나가지셨나? 근데 공천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일을 해봐서 합리적인 성품 잘 알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분만 더, 오세훈 시장은요, 원래 좀 앙금이 서울시장 할 때부터 있을 텐데, 오늘 명태균 압수수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정책을 오락가락할 때 오자를 써가지고 왔다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는 결국 오 시장도 뭔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실수하는데 그 전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사건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제가 우리 편 내의 일이라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요. 그때 명태균의 개입으로 2번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 오 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전당대회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준석 때는 2번 여론 조작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2번 당신은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우리 당의 경선 룰은, 그리고 경선 룰에 따른 그 여론조사의 구체적 문항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 통상의 것이 아니었다. 저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합의해 준 적 없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조사가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재질문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지 않는 역선택. 저는 굉장히 하여간에 이례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실 당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는 100%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100% 여론조사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처음에 발표를 한 거였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그 당시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같이 넣어서 하기 위해서 100%를 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끝끝내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당원이 전혀 배제된 경선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홍준표 시장은 이게 전통적으로 좀 앙금이 많았죠. 그분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이게 부정적입니까?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 시장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다 우리 후보들이니까 제가 이 정도 해야죠. 무슨 자꾸 얘기하면 우리 편인데. 근데 난 그 중에서 중간에 탄핵 찬성 얘기했던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한 명 마지막으로 할게요. 한동훈은 탄핵 주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유정복 우리 시도지사 협회로 왔다 갔다 탄핵이 왔다 갔다 했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이번 계엄과 탄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척결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 첫 번째, 정말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됐어요.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사회 곳곳에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기생하는 기생 세력.
제가 3기라 그러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기회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우파 정당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왜 이렇게 정말 자꾸 패퇴합니다. 합니까? 우파 대통령 만들면 왜 자꾸 탄핵당하고 이런 형국이 됩니까? 이건 우리 안에 기회주의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왜 중도 확장이란 이유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번 탄핵 재판이 정리가 되면요. 당의 개혁운동은 우리 정체성 강화를 해야 돼요. 당의 개혁운동이 무슨 중도연 하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거 진짜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는 그 중도연 하는 사람들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뭐 헌재 앞을가 옵니까? 뭐랍니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좀 이따 본인들 이미지 좋다고 이제 다 나설 거예요. 제가 그냥 안 두겠습니다. 기회주의자도 척결해야 된다. 그러고 그 끝에 바쁘실 때 제가 인간적인 하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옛날에 당대표 나왔을 때 솔직히 그 대통령실에서 좀 다른 사람 민다고 김기현 대표입니까? 그렇죠. 김기현 대표 내가 나를 섭섭함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대통령을 이렇게 호위무사 지키니까 야 이게 인간적인 거는 어떻게 섭섭함이 다 해소된 겁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공적인 거 앞에 사적인 걸 개입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사로움을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이번에 그 대선 후보 된다면 정상 대선에 이재명을 이길 비상의 카드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재명이 자신 있습니까? 이재명이 참 고약한 사람이라서 뭐 판결을 또 어떻게든지 연기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보면 제가 보니까요. 예. 다 이 복 지은 사람이 복 받게 돼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다 그 벌 받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재밌는 게 예. 제가 조계사의 총무원장님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조계종에. 예. 근데 저는 사실 일부러 비공개로 그냥, 왜냐면 요새 이제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광장에는 기독교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서 불교계에서 섭섭하실까봐 우리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예방을 했었는데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때 배석하신 스님 한 분이 지장보다 덕장, 덕장보다 복장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러고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갔는데요. 그 스님들이 덕장까지 얘기해 줬나 봐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갔다 와서 브리핑하는데 이제 지장이 아니라 덕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장 외에 복장은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저 불교계도 역시 이재명 대표보다는 정말 고급 정보네. 불교계도 이재명은 복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갔더니 또 굉장히 쓴 소리 하셨잖아요. 그 쓴소리 했죠. 야,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나경원인데요. 불교계에서는 나경원 의원님 제일 지지한다 보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예의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너무 제가 재밌어서, 그때 저한테는 복장하라 그랬는데. 이게 널리 제가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쇼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지장 위에 덕장, 그다음 덕장에 복장. 그러니까 이재명은 덕장까지 하고 의원님 복장. 한동훈은 아예 그냥 완전 묵상을 내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거 오늘 뭐 또 일정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뭐 다시 다음에 탄핵 결론 나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요새 국민들께 또 특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용기를 내어주시고 국민들께서 먼저 움직여 주셔서 저희 정치인들이 부끄럽게 정말 뒤늦게 움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저력을 믿고 대한민국 또 국군이 있는 나라로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